네, 안녕하세요. 또 이렇게 기회가 돼서 다시 유니시드에 오고 또 여기 계신 분들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김은주이고요. 앉아서. 저도 탈북민으로 이제 11살의 유서라는 책의 저자이기도 하면서 꾸준히 북한 인권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 계신 김가영 선생님께서는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서 접하고 있는데 왜 남남북녀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이 말 안 믿었어요. 뭘 보고 도대체 북한 여성들이 예쁘다고 하는 건가. 근데 한국에 와서 떼버시를 싹 하고 나니까 다들 예뻐지시고 그분 중에 한 분, 대표하는 북한의 미녀를 대표하는 북녀분 김가영 선생님이십니다. 아유, 우리 MC분이 앉았는데 이거 붕 띄워주셔가지고 뭐 오늘 이대로라면 판문점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 일단 앉아서 진행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앉을게요. 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김가영 TV 유튜버를 운영하고 또 통일교육 안보교육 강사로 여러분들 또 이미지도 컨설팅 해드리는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이미지 컨설팅도 하시는군요. 그건 네. 어떻게 하는 거죠? 한마디로 내가 갖고 있는 그 이미지가 나에게 잘 어울리는 이미지인지 아닌지를 제가 보고 아니면은 싹 바꿔드리는 그런 컨설턴트입니다. 특히 우리 탈북민들에게 너무너무 필요하죠. 탈북민들은 근데 잘 안 합니다. 그거를 하려고도 안 하고. 네. 저는 근데 한국인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할 때마다 느끼는 게 참 필요하구나. 우리 탈북민들이 이걸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하겠죠? 아니 그래서 오늘 사람도 많지 않은데 여기 오신 모든 분 한번 이미지 컨설팅을 하고 가시는 건 너무 부담스러울까요? 네네. 뭐 나중에 뭐 자원봉사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네. 오늘 이게 약속 받아내고 이제 보내시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간단하게 혹시 북한에 계실 때 어떤 생활을 하셨고 어떻게 지내셨는지 고향은 어딘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 고향은 우리 한반도에서 제일 높은 백두산 에서 태어났고요. 그래서 백두산과 근접한 양강도 해산입니다. 거기서 태어나가지고요. 저는 유복한 가정에서 살았고요. 그리고 일명 북한에서 말하는 핵심 계층이어서 솔직히 뭐 배고픔이라던가 뭐 앞으로 뭐 미래 장래 걱정 이런 게 없이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와서는 조금 같은 탈북민들에게 미안은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줄 알았고요. 출시 성분이 좋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사는 게 저는 왠지 당연했는데 이제 와서는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에 열심히 더 북한을 알리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핵심 계층으로서 뭐 배고픔을 모르고 어려움을 모르고 또 일반 북한 주민들보다는 좀 더 좋은 삶을 사신 건데 그러면 왜 탈북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아무래도 그게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아니, 그렇게 뭐 장래 보상이 되어 있었던 애가 왜 탈북했니? 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거기서 배 따뜻하게 먹고 살지 왜 왔어? 라고 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감적인 얘기로. 그런데 북한은 영원한 권력이 없고요. 저는 항상 얘기를 해요. 3만 4천 명 탈북민 중에 대부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못 먹고서 왔겠다. 아니면 갑자기 뭔가 하던 직업이 뭔가 잘 안 돼서 왔겠다. 아니면 또 뭐 자식을 위해서 왔겠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대부분 다들 북한이 어려운 얘기만 기억하고 계시고 북한의 핵심 계층이라든가 간부들 또 그들은 어떻게 사는지 잘 모르거든요. 또 북한에요. 저는 그렇습니다. 간부든 그냥 일반 주민이든 긴부자의 노예인 거는 똑같다. 그래서 그런데 간부들은 어떻게 노예를 하냐. 저희 집안은 간부 집안이다 보니까 긴부자 정권에 충성만 하면 되는 집안이었어요. 충성을 해서 열심히 당내 시킨 대로 하면 되는데 이 북한 정권이라는 게 당내 시킨 대로 안 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그 사람을 죽이는 작업이 들어가죠. 즉 한마디로 라인 정리 들어갑니다. 북한도 라인 권력 싸움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저희 집안에서는 좀 권력 싸움에 당했다고 봐야겠죠.
특히 저희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는 단간부셨고요. 어머니는 배산에서 큰 기업을 운영하는 지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 기업에 국가 검열이 붙으면서 어머니가 끌려가셨고, 그때 죄명이 김부자 우상화 건물을 훼손했다는 죄명으로 어머니 정치범에 몰려서 끌려갔고 한 40일 조사받던 가정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이후에 제가 없다는 게 밝혀져서 저는 다시 핵심 계층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지만 저는 이미 어머니를 잃었고 어머니 라인의 모든 간부들은 다 그렇게 제거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버지도 그 충격을 돌아가셨고요. 그때 당시 제 나이는 너무 어리다 보니까 북한 정권이 하는 그런 것들이 전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인이 되어 가면서 조금 그 진실을 알게 되면서 저희 이모도 똑같은 방법으로 평양에서 큰 기업을 운영하셨는데 11번 끌려갔고 마지막에는 정치범 수용소에 보낸다는 정보를 받고 이모를 몰래 빼돌렸어요. 근데 그때 이모의 죄명은 국가에서 북한은 배급을 안 주잖아요. 근데 저희 이모는 기업을 잘 운영해서 직원들에게 배급을 줬단 말이에요. 직원이 지배인 동지 만세를 했는데 그게 위에 신고가 되면서 한 개인의 우상화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북한은 절대로 어떤 개인을 숭배할 수가 없습니다. 왜 김부자만 숭배할 수 있는 체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치범으로 몰려서 정치범 수용소에 갈 뻔했죠. 그때 느꼈습니다. 아 뭐지? 우리 집안은 정말 충성화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우린 제거 대상이 돼야 되고 우리는 억울하게 가족을 이렇게 한두 명씩 잃어야 되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북한 정권에 의문점을 갖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또 탈북이 그렇지 않습니까? 갑자기 떠나는 사람보다는 보통 이유가 겹겹이 겹치다가 마지막에 폭발을 합니다. 그쵸. 근데 폭발 시점이 제 친구가 공개 채용을 당하는 걸 보게 됐고요. 또 그때 당시 해산시 그 비행장에서 공개 채용을 하는데 한 어린 아이가 부모가 죽는 거를 할머니 품에서 안겨서 보는 걸 목격했어요. 근데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저희 어린 시절 저는 그렇진 않았지만 뭔가 나는 왜 고아가 됐지? 저 아이는 왜 고아가 되면서 자기 엄마 아빠가 공개 채용하는 걸 저렇게 봐야 할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북한 정권의 한멸을 느꼈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나라도 자기 부모가 죽는 거를 자식 앞에서 그렇게 그것도 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느꼈어요. 아, 나 떠나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저희 이모가 한 2년 동안 지하방에 숨어 있다가 하는 말이 나 2년 동안 한국 라디오를 들었는데 한국 가면 탈북민들 살려준대. 그리고 한국 가면 탈북민들 공부도 시켜주고 일자리도 준단다. 좀 얘네 알아볼래? 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우리 이모가 반동이구나. 반동. 2년 숨어 있더니 아니 이게 반동까지 됐나? 하는 생각에 좀 고민했습니다. 왜냐면 저는 그래도 유치원 선생님이었거든요. 그런데 방금 북한 정권에 대한 조금 한멸은 느껴도 탈북까지는 특히 남조선에 간다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러다가 이모 얘기를 들으면서 밖에 나가서 좀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한국 가면은 탈북민들의 세상이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모님이 북한에서 라디오를 들었다고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대북 라디오, 한국에서 보내는 대북 라디오를 들으신 건가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 자유의 소리, 그다음에 자유북한 방송, 그리고 KBS 뭐 이런 것들을 다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저도 한번 나도 들어보자 들어봤는데 탈북민의 사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진실이 같아 보이는데 생각이 들어서 알아보다 보니까 정말로 탈북민들이 세상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모 말대로 가야겠다. 나도 뭐 그 땅에서 이미 한멸을 느꼈고 더 뭐 아이들을 세뇌해봤자 나도 나중에는 어떠한 또 제거 대상이 될 건데 희망도 미래도 없구나 생각이 들어서 언니와 이모와 제가 팔짱 끼고 자유과에는 한번 가보자. 목소리 내보자. 이래가지고 탈북 결심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거주했던 지역이 사실은 두만강이나 압록강과 되게 근접한 국경 연선지대였던 거잖아요. 네. 사실 북한에서 내가 탈북할 거야 라고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탈북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마음을 먹고
단번에 성공해서 대한민국에까지 왔단 말이죠. 그 과정이 궁금합니다. 네, 어찌 보면은 한국에 와 보니까 행운아였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어느 가정에 정말 수없는 고비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세 명이 동시에 떠날 때 제가 그 손에 들었던 게 있었습니다. 일단은 한 손에는 많은 탈북민들 다 갔겠지만 저는 수면제 배관이 있었고요. 또 한 손에는 그 멘토칸이 있었어요. 왜냐면 저희 집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다들 한 자리에 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가던 도중에 잡히면 남은 가족들 다 한 번에 공개 채용을 당하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서 죽자라는 마음으로 세 명이 동시에 다 똑같이 들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 11월 20일이었어요. 양강도 해사는요, 그 계절이면 굉장히 추워요. 영하 39도까지 막 내려가거든요. 그런데 그때 국경 지역이라고 저는 바로 강 건너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브로커 안내에 따라서 저희 산 꼭대기, 백두산 바로 밑에 있는 거기는 초소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산을 한 3개 정도를 오르고 내리고 했는데요. 마지막에는 내 목구멍이 타 들어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 대한민국에 와서 등산합니다. 취미가 등산인 걸 보면 왜 등산을 하지? 또 이해가 안 되는데? 근데 이제 한 10년 되니까 그분들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제 적응 좀 하셨네요. 사회자님도 이제 20년 되니까 등산하는 거예요? 저는 등산을 즐겨 합니다. 즐겨 하는데 애들 때문에 잘 못해요. 근데 뭐 금방 한국에 온 탈북민한테 이렇게 얘기 안 하죠? 등산. 근데 저도 이해 못하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죠? 왜냐하면 저는 뭐 산을 넘어서 탈북을 해서가 아니라 북한에 있을 때 학교 뗄나무를 산에 가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산에 간다는 건 노동이에요. 그렇죠. 어떤 뭐 여가를 즐기거나 뭐 건강을 이게 아니라 강제 노동에 맞아요. 노역에 동원되는 걸로 인식되어 있어서 저도 산에 왜 가지? 그 힘든 산을 왜 오르지? 저는 왜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구나, 산이 어디가 보이는 산인데 굳이 왜 그 산을 타냐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가보니까 제가 촬영 때문에 피디님이 가영씨 촬영이 산 타고 올라가는 거래요. 저 제주도 오고 또. 저는 그 촬영 못하겠다고. 촬영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 했더니 이번 기회에 그 트라우마 한번 극복해보자. 근데 굉장히 그 출연료가 셌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래, 자본주의 사회니까 일단 한번 해라, 도전해본다 갔는데 정말 제 촬영이 담겨져 있는데 제가 봐도 북한님이 나이 많니? 생각이 들 만큼 멘붕이었어요. 산을 못 오르셨군요. 네. 부르주아로 사셔가지고. 네, 그래서 곱게 사셔서. 또 이렇게 또 티가 나는 건 네, 아니고요. 네,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백두산 밑에 그 산을 넘는데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왜 눈이 막 이렇게 허벅지까지 오는 그런 덮인 산이었고요. 저는 산은 오를 때가 힘든 줄 알았는데 내려갈 때가 더 힘들더라고요. 이게 눈산이니까 이렇게 쫙 이렇게 내려가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게 넘었는데 브로커가 강에 딱 가니까 저보고 꼬무옷이 아니라 다 옷 벗고 팬티 속옷만 입고 건너라는 거예요. 그 살얼음이 낀 그런 강을 이모 언니 집에 세 명이 손잡고 건너다가 이모가 그때 쇼크가 왔어요. 그래서 국경 중국이 다 넘어가서 쓰러졌는데 언니랑 저랑 할 수 있는 거는 이모의 손발 녹이는 것밖에 없었고 그때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을 몰랐고요. 교회 지하 종교 전혀 몰랐어요. 근데 그 라디오를 듣고 그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들었던 그 하나님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냥 일단은 뭐 다 불렀습니다. 조선까지 다 불렀는데 그때 간절하게 막 저희 언니랑 막 눈물을 막 그냥 흘리면서 막 기도를 했어요. 제발 이모를 죽더라도 대한민국에 가서 죽게 해달라. 왜냐면 중국에서 죽으면 우리는 이모 때문에 떠난 길인데 우리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나 반역자만 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살려달라고 막 애원하는 찰나에 이모가 30분 정도 있다가 눈 떴고 그 다음에 브로커 차가 와서 저희가 가서 중국에 갔더니 그제서야 봤더니 저희가 손발톱이 다 얼었더라고요. 동상 입어서.
그게 혹시 그러면 북한에서 출발해서 안전하게 브로커가 하는 그 안신처, 네. 은신처까지 가는데 시간은 얼마나 걸렸던 거죠? 저희가 저녁 시간 초저녁에 건넜거든요. 초저녁에 산을 탔는데 도착하니까 그 중국이 새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몇 시간인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보니까 새벽이 날이 밝아지더라고요. 그때 차를 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전하게 그래도 차를 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브로커 집까지 갔었죠. 그러다 보니 그 엄동설안에 얼어붙은 강을 건너고 눈밭을 헤매고 하다 보니 온 몸이 얼고 이모님도 추위 때문에 결국 쇼크가 아무래도 오셨던 동상 근데 거죠. 이모가 2년 동안 그 지하에 숨어 있다 보니까 이게 운동을 못 했어요. 그냥 집안에서만 하다가 근데 그렇게 막 산 건너고 강 건너다 보니 쇼크가 왔나 강직이 왔나 봐요. 그러면 쇼크가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모를 살리고 보니까 언니랑 제 손발톱이 동상 입었더라고요. 그때 저희가 우리도 많이 다쳤구나를 느꼈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는 긴박하다 보니까 정말 뭐 어디에 뭐 총이 지나가는지 뭐 어디에 가시에 얼굴이 긁히는지 다리가 긁히는지 감각이 없잖아요. 모든 촉각이 이 도망쳐야 되는 거에 맞아요. 이제 곤두서다 보니까 근데 제가 이 대목에서 조금 웃긴 거긴 한데 제가 오늘 오기 전에 김가영 씨 TV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서 영상을 조금 봤어요. 역시 사회자분 미리 숙지하고 오시네요. 네, 훌륭한 사회자분이신데요. 그 안에서 제가 조금은 이제 김가영 씨가 말하고 싶지 않아 하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탈북 과정에 왜 산을 오르는 것보다 내리는 게 더 힘들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김가영 씨가 그 힘듦에 한몫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몸이 육중했다 뭐 이런. 제가 비하인드 스토리인데요. 제 유튜브에 갑자기 탈북 스토리를 안 냈다가 그때 많은 분들이 왜 탈북 스토리가 없냐 해가지고 왜냐면 그 비하인드 때문에 꼭 우리 언니 입에서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안 했는데 제가 좀 그때는 많이 통통했습니다. 진짜 북한에서 솔직히 다들 그러잖아요. 다이어트라든가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북한 사람들은 다 이미 날씬하잖아요. 근데 저는 너무 뚱뚱했습니다. 솔직히 통통이 아니고 뚱뚱했습니다. 그냥 인정할게요. 너무 뚱뚱했습니다. 부럽습니다. 부럽습니다. 잘 먹고 잘 사셨다의 증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언니랑 이모가 좀 많이 힘들었다. 쟤네가 이렇게 막 떨어질 때 막 쿵쿵 막 소리가 막 났다고 하더라고요. 막 위에서 봤는데 힘겨웠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으시더라고요. 여기까지 할까요? 아니 어쨌거나 이 탈북을 이모와 언니가 계획을 하실 때는 심지어 본인이 처음부터 여기에 가담한 건 아니고 심지어 감시를 하면서 있다가 결국은 그 이야기를 듣고 본인이 내가 데려갈게 라고 얘기를 했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왜냐면 저는 유치원 선생님이었고 또 저희 집안이 뭐 아무리 뭐 그렇게 이모랑 엄마들 그 권력을 잃었다고 하더라도 아직도 남아있는 권력이 많았기 때문에 그 사회를 뜬다는 게 쉽지는 않았고요. 저 또한 또 어릴 때부터 세뇌가 잘 되어 있던 아이였기 때문에 한국을 좋아하는 하면서 갈망은 했지만 정작 내가 반동 분자가 된다는 거는 상상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모가 반동 분자가 되겠다고 하니까 감시를 안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감시 대상이었고요. 그래서 저는 북한은 감시를 가속도 한다. 제가 이미 해봤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당당히 말할 수가 있는데 이모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저는 이모가 만약에 반동 분자가 되면 나의 미래는 걸리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지? 좀 장마당 세대이니까 저희 근데 그 삼촌들이랑 이모들은 그거보다는 우리 집안에서 이렇게 당가 수령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집안에서 빨갱이가 아닌 어떡해요? 이제 부르주아가 나온다고? 반동 분자가 나온다고? 이런 생각에 저를 스파이로 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그 스파이를 하면서 그래 이모가 가면은 내 미래가 없지 당연히 내가 감시해야지 이런 마음에 그러니까 물론 세대 차이에 따라서 그 감시의 목적이 다르긴 하지만 감시하는 거는 막 같았어요. 맞아요. 사실 북한에서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내 등도 믿지 마요. 그렇죠. 부부 사이에 동침을 하면서도 지금 여기 뭐 동상이몽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 것처럼 북한 내부에서도 서로 간의 감시, 가족 간의 감시 이런 것들이 심하다 보니까 정말 개인 간의 신뢰가 다 끊어지고 그런 것들이 북한 정권이 북한 주민을 통치하는데 그렇게 수월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작용하기도 하는데 가영 씨가 이제 이모님을 감시하면서 그렇죠. 지냈다는 게 뭐 탈북민들은 이해가 사실 쉽지만 일반 국민들 수준에서는 어떻게 그런 어려워하더라고요. 세상이 있을까라는 네. 또 놀라운 그런 이야기들일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모님과 언니를 데리고 네. 대한민국으로 성공적으로 오셨잖아요. 네, 네, 네. 그 대한민국까지 오는 데는 또 얼마나 걸리셨어요? 일단은 중국에서 저희는 다행히도 너무 고맙게도 행운아인 게 뭐 팔려간다거나 이런 게 없이 저희가 바로 한 3개월 정도 정착하다가 바로 한국에 오게 됐는데요. 저는 중국만 가면은 다 됐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또 다른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도착해서 손발톱이 나오는데 한 3개월 걸렸고 손발톱이 나오니까 이제 한국 가야지라는 마음으로 오게 됐는데 또 올 때 당시에도 저희 3명이 동시에 왔으면 좋을 텐데 저는 나이가 어리고 또 언니는 좀 나이가 있다 보니까 언니를 브로커를 좀 팔려고 했나 봐요. 그러니까 3명이 딱 떨어져가지고 저도 따로 가고 이모도 따로 오고 언니도 다 따로 이렇게 해서 3명이 딱 뿔뿔이 흩어지는 네, 이런 위험한 고비도 있었고 결론 다시 국정원에서 3명이 다 다시 만났고요. 이런 것들 다 지금 보면 너무 행운인 것 같고 하나님의 정말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요즘 교회 다니는데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정말 그건 기적이었거든요. 3명이 동시에 이렇게 국정원에서 만나는 거는.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한 일이고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하면 조금 재미라고 그때 당시에 되게 위험하고 무서웠는데 지금 좀 재밌는 것 같아요. 버스를 탔는데 북한 전 장백에서 쿤민까지 가야 되거든요. 근데 브로커가 버스를 태웁니다. 그럼 저는 그 버스를 타고 쿤민까지 가야 돼요. 브로커 동행하지 않고 브로커가 기사 돈만 주거든요. 네. 그럼 저는 맨 뒷자리에 표 하나만 들고 앉아요. 그 앉아서 가는데 저는 그때 중국말을 국경 지역에 살아서 정말 쎄쎄 뭐 이런 것밖에 몰랐어요. 쎄쎄 몰라요.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갑자기 중국은 이렇게 초소마다 검사를 하는데 그때 운이 안 좋으면 경찰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운이 안 좋게 제가 탄 버스에 경찰이 올라왔어요. 전 맨 뒷자리에 앉아있는데 정말 그냥 온몸에서 막 식은땀이 줄줄 나고요. 이젠 죽었구나. 그때 언제 수면제를 쓰고 언제 이거 면도칼 써야 되나 막 수면제와 면도칼 여전히 가지고 계시고 그럼요. 한국에 와서 그거를 처리해야겠죠. 그래서 그때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막 떨고 있었나 봐요. 아무래도. 그런데 저 옆에 남자가 저를 툭툭 치더니 그 차표를 자기 차표를 보여주면서 이걸 달래요. 그래서 제 거 차표를 꺼내서 줬어요. 그랬더니 남자분이 제 머리를 턱 자기 어깨에 기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댔습니다. 그리고 눈 감았어요. 왜냐면 저는 아무도 지금 아무 생각도 백지장이에요. 그냥 경찰이 발소리가 터벅터벅 들리는 거예요. 다 왔구나 했는데 이 남자가 중국 공안이 뭐라고 했어요. 근데 남자가 막 뭐라 했는데 알아들은 말 2가지가 있었는데 내 여자친구다 아프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사람이 나를 구원해 주는구나 라는 안도의 숨을 쉬게 됐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휙 돌아서 이렇게 탁탁 가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발자국이 딱 멈추는 거예요. 그 순간 어떡하지? 어떡하지? 돌아오나? 네. 근데 이 사람이 그 경찰이 뭐 다 중국말로 뭐라 하더라고요. 이 사람한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쎄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갔습니다. 경찰이. 그 다음에 더 무서운 게 눈을 뜰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저는 이 옆에 남자를 모릅니다. 누군지도 몰랐고 어느 내내 저는 그 중국어 책 있잖아요. 그 책을 계속 보면서 혹시나 몰라가지고 말 걸면 말하려고 그 책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저보고 한참을 이렇게 갔어요. 그 사람 어깨에 기대가지고. 근데 이 사람이 움직이지 못하고 미동도 못하고 눈도 못 뜨고. 네. 근데 이렇게 똑똑 찌르더니 저 눈 뜨래요. 눈 떴어요. 시킨 대로 했죠. 뭐. 떴더니 저보고 너 북한 여자지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심장이 덜컥했습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제가 아니라고 나 한국 사람이라고 막 그랬더니
자기가 안다고 하더니 자기도 똑같이 한국 책을 꺼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한국에 오고 싶어하는 유학생을 꿈꾸는 중국 친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말을 공부하는 친구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 공부하다 보니까 탈북민들의 이야기도 듣게 됐나 봐요. 이렇게 중국을 진짜 간단한 얘기를 들었나 봐요. 그러면서 저한테 괜찮다는 식으로 눈인사 하는데 잘생긴 거예요. 그럼요. 나이가 어린 거예요. 왜 내가 그 전에 못 봤지? 잘생긴 얼굴을? 예, 그리고 정서증이 내렸는데 브로커 앞에 있었거든요. 네. 근데 브로커한테 이 사람이 명함을 주면서 무사히 한국 가면 좋겠다고 그리고 연락해주면 좋겠다라고 명함을 줬대요. 그리고 브로커 삼촌이 저한테 얘기해주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근데 저는 너무너무 그건데 지금 미안하거든요. 유학 와 있겠는지 모르겠지만 항상 방송하면 이 얘기 꼭 합니다. 미안하다고. 언제든 어디서든 혹시라도 네, 듣게 보고 있다 된다면 연락해달라. 그때 그 감사함을 명함을 제가 또 태국 산에서 잃어버렸거든요. 네, 아유, 그래서 그럼요. 네, 너무너무 그분한테 감사했고 그런 고비 덕분에 제가 한국에 무사히 왔던 것 같습니다. 아니 많은 탈북민들이 집을 떠날 때는 사진도 들고 떠나고 당증도 챙기고 아유, 그럼요. 뭐 중요한 거 많이 챙기잖아요. 근데 이 탈북 과정에서 다 잃어버리고 남는 게 없는데 명함을 하나 잃어버렸다 그분이 뭐 섭섭해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너무 생명의 그래서 은인. 네, 은인이겠죠. 네. 네. 근데 또 그때 너무 통통했는데 지금 너무 날씬해서 뭐라 그러지 않나. 다행이네요. 그러면 이제 한국까지 오셨는데 원했던 대한민국 삶이었나요? 저는 단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고요. 제가 원했던 그 이상의 삶이었습니다. 네. 어떤 부분에서 제일 좋았거나 아니면 상상 이상이었을까요? 네, 일단 제가 나왔을 때 당시 나이가 23살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많은 분들이 나가서 공부를 해라 라는 조언을 굉장히 많이 해줬어요. 그때 나가서 공부를 하고 싶었거든요. 딱 나오는 순간에 한국은 공부를 50, 60이라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좋구나. 그리고 또 하나 통장을 딱 봤는데 40만 원이 전부였어요. 브로커 비용 주고 뭐 다 하고 나니까 40만 원으로 내가 공부를 한다? 한국에 아는 사람 아무도 없고 11평 임대 아파트에서 이모 언니 제 3명이 살았거든요. 3명이 앉아있는데 한국 사회에 나가서 내가 커피 한 잔도 주문 못 해먹는 내가 아니 이모도 지금 몸도 아픈데 아니 내가 언제 공부를 해서 이건 말이 안 된다. 언니랑 나랑 돈 벌어서 이모도 조금 편안하고 나도 조금 정착된 다음에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에 열심히 돈 벌었습니다. 근데 정말 첫 월급 받고 우리 3명이 그 11평 아파트에 앉아서 막 엉엉 울었어요. 그 울음이 슬픈 게 아니고 너무 행복해서. 감격의 눈물. 저희는 북한에 있을 때 뭐 돈을 장사해본 적은 없거든요. 저희는 장사보다는 저희는 직업으로 살다 보니까. 근데 내가 노력해서 돈을 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그 금액이 15만 원인데 15만 원이니까 북한에서 비교하면 쌀 25kg를 한 푼에 사고 기름 5리터 사고 그리고 고기도 한 몇 킬로 살 수 있는 금액인 매우 거예요. 구체적이고 중요한 물건들이네요. 그래서 야 이거 3가지 해결되면은 뭐 못하겠니 해가지고 3명이 펑펑 울면서 대한민국은 노력하면 한 번만큼 살 수 있구나 해가지고 그때부터 3명이 열심히 돈 버는 거에 열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돈을 잘 벌고 계시는 일을 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이렇게 막 쓰리사 포사 다 하나 봐요. 욕심이 너무 많아서. 근데 뭐 통장은 아직도 통장이긴 하지만 아무튼 쓰리자 퍼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가영 씨가 가장 많이 이제 정성과 혹은 시간을 들여서 하고 있는 일을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그 한국에 나와서 알바를 한 12개를 해봤거든요. 그러면서 그거를 마스터하면서 정착해 나갔습니다. 커피, 식당, 뭐 편의점 그러다가 취직을 하게 됐어요. 취직을 해서 영업 그 주임까지 올라갔었는데 가서 보니까 한국 그 TV가 그때 당시에 모란봉 클럽하고 이만갑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희 그 제작진들이 막 연락 와서 출연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출연하면 저는 또 반동문자가 되는 줄 알고 가족한테 또 다른 칼을 꽂는 것 같아가지고 안 나갔습니다. 그런데 계속 연락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정 멤버 해주면 나가겠다라는 얘기 했더니 PD님이 그거는 네가 하기 나름이다. 네가 나왔을 때 해봐라 해가지고 나가서 고정까지 됐는데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내가 너무 돈 버는 거에만 열중했구나. 내가 2년 동안 이 한국 사회에 정착하겠다고 너무 열심히 살았네. 나를 잊었구나. 그때 생각하면서 뭔가 사명감이 느껴졌어요. 물론 공짜는 아니었습니다. 돈 벌잖아요. 네. 수련하면. 돈도 벌면서 북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탈북민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그거에 저는 의미를 둬서 한국에 나와서 지금 10년째 북한을 알리고 탈북민을 알리는 일을 저는 하고 있으면서 정말 섬에도 저는 갑니다. 어디든지 북한 사람을 불러준다고 하면 저는 가거든요. 갈 때 솔직히 뭐 교통비 정도는 무조건 받으니까 그 정도 받으면 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통일된 날까지 탈북민을 알리고 북한 사람을 알리는 곳이라면 정말로 전 진심을 다해서 갈 자신이 있고요. 어디든지 갈 마음이 되어 있습니다. 아우, 너무 멋지신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가 대한민국 사회에 대부분 빈손으로 오고 네. 아무런 기술이 없고 가방끈이 짧고 사실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적응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이라던가 의무까지 생각하기에 사실 버겁거든요. 근데 민가영 씨는 그거를 2년, 정착 2년 만에 느끼시고 또 탈북민으로서의 역할을 찾아서 지금까지 그걸 계속해서 하고 있고 또 북한에 계신 북한 주민들이 우리와 같은 그런 자유와 이런 걸 누릴 때까지 하겠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정말 너무 멋지신 것 같고 또 후배 탈북민들도 많이 오셨을 때 김가영 선생님처럼 그런 대한민국의 정착을 넘어서서 탈북민으로서의 역할과 수행을 다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또 저 개인적으로 바라보는데요. 그렇다면 아직 시간이 남았는데 그렇다면 김가영 선생님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뭐 꿈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꿈을 대한민국에 와서 이뤘는지 그 꿈을 대한민국에 북한에서 가졌던 꿈을 대한민국에서 이뤘다면 혹시 지금 오늘의 또 새로운 꿈을 꾸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어느덧 12년 차가 되니까 할 말도 많아졌고 사연도 많아졌고 진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도 꿈이 얘기를 우리 사회자분이 한 몇 번 해주셨는데 한국에서 제일 힘들었던 게 꿈이 뭐예요였어요. 저는 북한에서 핵심 계층에 살았어도 제가 하고 싶은 게 아니었고 저희 집안을 위해서 그걸 해야만 했었고 북한의 당과 수령을 위해서 했어야 됐던 건데 한국에 오니까 꿈이 뭐냐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아무래도 부모님을 잃으면서 물론 유복하게 살았지만 고아로 살다 보니까 그런 아픔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좀 정착 많이 잘해가지고 그리고 공부도 많이 하고 또 돈을 많이 벌어서 고아원을 하나 설립하는 게 저의 꿈이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근데 이제 한 10년 정착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그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꿈보다는 제가 요즘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10년 동안 저는 분명히 북한을 알리고 탈북민을 알리면서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정착 기간이 5년이 짧구나. 10년은 돼야 정착 기간에 나 대한민국 사회에 정착했네. 이제는 꽃을 봐도 예쁘고 이제는 바다에 가도 뭔가 가슴이 뻥 뚫리면서 시원하고요. 죄송하지만 꽃을 봐서 예쁜 거는 나이가 들어서 그렇답니다. 그런 걸까요? 제가 다니는 미용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원장님이 처음부터 저 해주셨던 원장님인데 지금 항상 그런 말 하세요. 가영씨 이제 보기 좋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예뻐졌다는 얘기죠? 했더니 처음에 왔을 때 제 눈빛에 힘이 들어갔대요. 한 몇 년은 힘주고 오셨대요. 저는 항상 미용실 가서 힘주고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원장님 막 이럴 필요 없잖아요. 근데 그 원장님 보시기에는 항상 눈에다 힘을 주고 얘기하더래요. 그런데 지금은 눈에 힘이 아니라 아주 그냥 정말 플러팅까지는 아니지만 되게 웃으면서 눈에 편안한 모습으로 얘기한대요. 그걸 보면서 10년이 지나면 이렇게 편안해지는구나, 정착을 하는구나를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또 다른 꿈이 생겼어요. 그때 느꼈던 게 내가 과연 10년 동안 정착을 하면서 저는 편견, 차별 이런 걸 진심 못한 한 번도 못 느껴봤습니다. 제가 물론 방송 쪽에서 일을 하고 또 북한이 알리는 강사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
한 번도 저는 그런 거 못 느껴봤거든요. 저는 항상 대한민국 사람들의 제가 화분이었던 것 같아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저에게 계속 이렇게 물을 주면서 저를 키워왔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는 그 조그마한 새싹이 이제는 큰 나무까지 아니더라도 이제는 자기가 자랄 수 있는 나무로 뻗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의 그런 따뜻한 손길과 포옹이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렇게 해줬으니까 내 후배들에게 그때 당시에 이런 선배가 없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람 같은 선배가 만약에 있으면 우리 후배 친구들이 살아가는데 조금 수월하지 않을까? 솔직히 요즘 어린 탈북민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합니다.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주변에 막 보고 너무 가슴 아프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가족도 없고 애인도 공부에만 열중하다 보니까 여기 와서 막 영양실조 걸리고 막 아무튼 네 그런 것들 보면서 어찌 보면 하나의 울타리가 되어서 내가 뭐 큰 거는 못하더라도 그 친구들의 가족이 되어서 함께 해나가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원코리아 커넥터라는 그런 사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산에서 작년에 수료를 했고요. 그래서 이번 올해 지금 최대 목표는 그 원코리아 커넥터를 해가지고 탈북 청년들과 함께 뭔가 해나가면서 그 청년들의 문화, 맏언니가 되어서 함께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성장, 함께 성장하고 동반 성장하는 그런 단체라고 봐야 될까요? 단체까지는 저는 아니고요. 저는 단체라 하면은 애들이 항상 힘들어. 저도 단체 하면은 소속감이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들이 그냥 모임 같은 데 명절에 항상 올 수 있는 그런 그냥 편안한 그런 함께 어울리는 걸 만들고 싶습니다. 그런데 수익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커넥터를 통해서 돈을 벌고 그 친구들과 함께 좀 더 통일과 대한민국의 남북한의 교류를 연결해가는 그런 문화 다리를 만들겠습니다. 그럼요. 돈 중요합니다. 그게 있어야 추진력이 생기는 거고 그래야 꿈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대목에서 먼 훗날 언젠가 이제 우리 생애 끝자락에 섰을 때 혹은 그 때가 아니더라도 내가 이제 우리 사회에 나의 이야기를 하나의 책으로 전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시점이 왔을 때 책을 쓴다고 한다면 혹시 본인 책의 제목을 무엇으로 정하실지 궁금합니다. 저는 일단은 이거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질문을 난이도 질문이고요. 방송에서 많은 질문 받았는데 이런 질문 처음 받았거든요. 왜? 저는 하나원이 아니라 국정원에서부터 그 조사하시는 분이 그러는 거예요. 나가서 책 쓰셔야겠다고. 그런 얘기 못 들으셨어요. 저는 탈북민의 이야기가 다 책을 쓰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책을 쓰셨나 봐요. 저는 그런 선생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그냥 맨날 아이스크림을 사주시더라고요. 그분은. 그래서 그 아이스크림 너무 많이 먹어서 저는 그런 얘기 못 들었습니다. 정말 다음번에 그분 좀 알려주세요. 쓰셔야 됩니다. 이야기 충분히 쓸 수 있는 스토리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자유 그리고 우리 자유는 항상 그런 게 있더라고요. 내가 자유는 책임이 따르잖아요. 또 그리고 그 책임을 내가 질 줄 아는 게 성인이고요. 근데 그거보다 중요한 걸 제가 느꼈어요. 대한민국에 이미 원고는 로또고 저는 또다시 로또를 맞은 적이 있어요. 제가 한 7년 됐는데 그 암이 걸렸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방송에서 많이 얘기는 안 했습니다. 이게 조금 아프면 굳이. 그래서 그때 암을 발견하고 정말 조기 치료로 초기 암으로 훌륭한 의료진을 만나서 5년 완치 판정 받았거든요. 그래서 다시 또 태어난 거예요. 그때 제가 나 북한에 있었더라면 죽은 지 12번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나를 살리는 곳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대한민국에 안 왔더라면 난 오늘 죽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책을 쓴다고 생각은 못했지만 지금 질문자님이 이런 질문을 주시니까 다시 태어나게 해준 조국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감사한 대한민국에 대한 책을 쓰고 싶으신 왜냐면 거군요. 우리 탈북민들은요
타지에도 한 20만 명 넘는 탈북민들이 있지만 다들 조국을 잘 못 만났기 때문에 온갖 고통 속에 또는 지금도 북한 땅에서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 2,500만 주민들이 있잖아요. 근데 가영이는 조국을 잘 만났기 때문에 몇 번도 다시 태어나서 이런 삶을 살 수 있고 나도 이렇게 당당한 가영이로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내 조국이 어떤 조국인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한 개인의 삶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다시 태어나게 해주는 대한민국에 감사한 마음에 조국에 대한 책을 쓰고 싶습니다. 네. 그럼요. 저는 탈북 후에 중국에서 떠돌이 살이를 하면서 나를 지켜줄 나라가 없다는 그 서러움을 정말 크게 느꼈거든요. 그리고 저도 대한민국 국민이 되어서 그제까지 해보지 못했던 다양한 자유, 여행을 다니면서 느꼈기 때문에 국민을 지켜줄 수 있는 힘을 가진 그 나라가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저도 새삼 이제 오늘 또 가영씨 얘기를 들으면서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책이 하루빨리 나와서 독자들이 대한민국에 네.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좋은 사회에서 살고 있는지 네.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근데 제가 강의 많이 다니잖아요. 대한민국 사람은 잘 몰라요. 네. 대한민국이 얼마나 살기 좋고 위대한 나라고 지킬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걸 몰라요.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렇게 훌륭한 대한민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또 이런 훌륭한 조국을 지켜주기 때문에 지금의 네가 있다는 걸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통일교육하면서 항상 얘기를 하는데 제발 이 방송을 통해서라도 다시 한 번이라도 내 조국을 사랑하고 조국을 좀 더 위대하게 생각해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저는 합니다. 네, 저도 오늘부로 좀 더 감사함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혹시 못다한 이야기가 있거나 아니면 이 말은 꼭 하고 싶다라는 게 있다면 한마디 해주시고 우리가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유니시드라는 얘기를 많이는 들어봤어요. 근데 12년 동안의 역사가 있더라고요. 작은 도시락 하나가 이제 이렇게 커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주는 단체가 됐다는 얘기에 제가 왠지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청년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것들이 나중에 먼 훗날 되면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뭔가 롤모델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역시 정착 잘한 선배님 계시면 또 다른 후배가 있구나를 제가 오늘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런 선배님들의 그런 이런 가정을 듣게 되고 나도 또 본보기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면서 참 좋은 내가 오늘 선택을 잘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요.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모두 함께 해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또 이 자리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눠주신 김가영 선생님께 박수를 보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